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 이제는 글로벌 워밍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 고장난 지 얼마나 됐죠? 일주일 넘었지. 일주일이지. 이제 막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사님이 오시려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저온으로도 고기 익힐 수 있는 거 아시죠? 수비드. 아버지랑 저랑 저온 숙성으로 수비드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주절주절 해봤는데요. 오늘 할 얘기로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들도 착착착 발표가 됐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띠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먼저 쓱 둘러볼까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는 분위기예요. 생산, 소비 지표, 그리고 투자 지표에서 전월 대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명목상의 숫자보다도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한데, 우선 내구재 소비가 전월 대비 8.2%나 증가했거든. 아마도 6, 7월에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된 가전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음.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잖아. 그렇죠. 이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아파트 지을 때 골조만 완성을 하고 내부는 거의 다 입주자 스스로 채우는데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가전제품은 붙박이로 따라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이어서 특히나 고무적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행지수는 6월에 하락을 했지만 선행지수는 지난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5월, 6월 모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그 선행 지표라는 게 말 그대로 경기를 어느 정도 선행하는 지표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선행 지표가 반등을 2개월이나 연속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네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큼 반가운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수출 부진으로 침체되어 있던 국내 제조업 경기에서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 역시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생산은 여전히 부진하긴 한데요. 출하는 수출 중심으로 전월 대비 5%로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증가했다는데 그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지. 물론 제조업 재고가 전월 대비 6.2% 감소하긴 했지만 이것도 굳이 악재로 볼 수는 없어. 제조업 재고 감소에 반도체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거든.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생산량 하향 조정으로 D램과 낸드 모두 5월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이야. 반도체 재고 감소는 생산단이나 수요단 모두에게서 관찰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실제로 반도체 재고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2.3%나 감소를 했어요. 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던 DDR4 범용 제품이 재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출하는 오히려 전월 대비 3.3%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보이죠. 특히 반도체 출하 증가율은 전월 대비 41%나 증가를 했는데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도 15.6% 플러스 전환이니까 반도체 업황도 이제 바닥을 쳤다고 봐도 괜찮겠죠. 재고가 감소하는데 출하가 늘어나면 결국 재고 확충 수요도 예상할 수 있겠지. 그쵸? 자동차 수출도 좋았고 그 외 조선, 기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 투자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경기 저점에 다가서는 것 같이 보여. 그 아버지께서 방금 건설 투자 쪽은 제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여기에 더해서 PF 문제까지 자주 거론되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의 자세가 다소 위축되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동산 아릴릴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094가구로 올해 26,471가구보다 47% 급감할 예정이라고 해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90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많이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공급이 딸리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최소한 PF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돼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가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 뭐 그런 확신이 좀 더 생겨야 되겠지. 근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뭐 역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종속 경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좋아지거나 뭐 나빠지긴 어렵고 그보다는 선진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2023년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4% 증가해서 예상치를 1.8%로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역시 아버지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물가 효과 때문이겠죠? GDP는 명목 수치로 발표하기 때문에 물가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지표야. 이 GDP는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2%보다도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이어갔지 아마. 그 중에서 소비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12%포인트로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2.79%포인트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장비 및 구조물 투자 중심으로 투자 성장 기여도가 0.83%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소비 성장의 기여도의 부진을 상쇄시켰어. 이 개인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거론했듯이 개인 소비 기여도는 다소 축소됐어. 하지만 지난 1분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 급증, 그 당시 16.3%나 증가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거 효과를 감안해야만 해. 자동차용 반도체가 풀리면서 매출이 급등했던 것 이해하지. 네. 예전에는 자동차 주문해놓고 막 1년 넘게 기다렸었잖아. 음. 그렇게 지연되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졌었으니까 기고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돼. 근데 그 기고 효과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뭐 재화나 뭐 서비스, 소비 모두 다 강세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고 효과를 일부 상쇄시켰다는 점이 좀 더 다행인 것 같아요. 스포츠, 레저 활동 소비 확대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지출액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소비의 확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 바이러스 쇼크 이후에 보복 소비가 여전히 관광 그리고 여행업에서의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항공권 구매 금액도 여전히 견조한 레벨을 지속 중에 있거든. 그럼 소비 부문에 대한 아버지의 종합 평가는 매우 양호. 매우 양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노동시장을 한번 볼게요. 2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달 대비 0.4%로 나타났는데요. 1분기에 기록했던 0.3%보다 소폭 확대가 됐죠. 여전히 임금 소득은 탄탄함을 유지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이민자 수를 최대 월 3만 명 이내로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다고 했었잖아. 네.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졌던 42호 법령이 폐기되고 8호 법령이 새롭게 가동되면서 월 3만 명 정도로 미국의 입국자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것을 거론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견조하다는 것은 그 법안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만약에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더라면 이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많이 하락했겠지. 뭐 인건비도 하락했고 뿐만 아니라 뭐 실업률도 더 높아졌겠죠. 저는 8호 법령이 이 월 3만 명 정도로 이민자를 제한을 한다고 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부 지출을 좀 볼게요. 주 및 지방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이 2.6%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22년 평균을 상회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이든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재정 지출이 많아. 그중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있었는데 뭐 잘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 네. 실제로 고정 투자 부분에서는 미국 자본지 수주 규모가 고점을 경신했어. 특히 장비 투자가 0.53%포인트 기여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지 투자라는 게 뭐야? 주로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를 의미하잖아. 음. 이건 곧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야. 특히 자본지 수주의 증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네 기계류 수출 동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돼. 계속 지켜봐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재고를 한번 볼게요. 1분기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2.14%포인트나 까먹었었는데요. 반대로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 기여도로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재고는 워낙 왔다리 갔다리 심한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운송장비, 전기, 전자 제조업 재고와 자동차, 의류 소매업 재고 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높은 인플레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게 곧 기업과 가계 순자산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야. 특히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중하위 계층 사람들의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대부분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이거든. 물론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긴 했지만 30년 고정금리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이자는 그러니까 예전대로 내고 자산 가치는 올랐으니까 에쿼티론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홈 에쿼티론을 말씀하시는 음, 거죠. 음. 그게 이제 1차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좀 오르면 추가로 오른 주택 가치를 담보로 또다시 2차 대출을 받는 걸 뜻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미국에서는 호재로 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 특히 미국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중하위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상류층의 소비가 증가하게 돼. 그럼 코로나 직전 대비 미 주택가격은 40%나 상승을 했는데 이건 곧 서민들의 자산 가치가 40%나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해. 뭐 주가는 이제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의 효과를 만드는 주식시장 그리고 주택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6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에 비해서 0.5%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이 되는 모습이었죠. 뭐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7월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연준 직원들은 최근에 경제 회복력을 감안해서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는 가벼운 경기 침체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경기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늘 파월은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말했었잖아. 네. 데이터가 변했으니까 파월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야. 지난번 회의 때는 가벼운 경기 침체가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어. 그렇죠.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오늘 주로 우리들의 얘기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지. 인플레이션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의 6월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오르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연말 연초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요즘 정말 계속해서 마법처럼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상승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경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버리면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지나친 낙관이다라는 걱정들이 있어요. 지나친 낙관이라니 지금 비관론이 훨씬 더 많아.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뭐 연말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상도 걱정할 거리는 아니야.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이자 몇 푼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 아니 뭐 이익이 10% 증가했다. 근데 이자 1%야 그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그쵸? 또 금리를 올린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파월도 너무 심하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제약적 금리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 뭐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기껏 올려봐야 한 차례 정도나 남았을까? 그마저도 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금리보다는 이제는 경기의 움직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함께 싹 훑어봤는데요. 두 나라의 경제 지표와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투자자들이 생각해왔던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뭐 일부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